안녕하십니까.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말 어원의 연구, 우리말 어원 사전에 조영원 선생님의 저서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으로 조금 다소 혹시 여러분들께서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분을 꼭 한 번쯤은 언급을 해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 오늘 제가 작심하고 한번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에 제가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훈민정음에 있어서 음운체계에 대해서는 정말 큰 공이 있으신 두 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함어당 득통이라는 분과 수암당 신미라는 분입니다. 자, 함어당 득통이라는 스님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이어지는 역사의 분기점에서 예를 들면 정도전이라는 개혁파 정치인이 불시잡변이라고 하면서 불가의 모든 내용을 싸잡아서 그야말로 불가의 잡설이다, 이렇게 저서를 남길 정도로 폄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내용을 그야말로 깨알 같은 내용을 주석을 하시면서 반박을 하신 바로 그 성이 함어당 득통이라는 분입니다. 함어당 득통은 정도전의 불시잡변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복하여 불가의 교리나 불가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지를 밝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저서를 현정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함어당 득통은 결국 조선이라는 역사로 전개가 되면서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에 이르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야말로 우리 의문서와 경전을 열심히 해독하고 또 그 해독한 내용으로 저서를 남기셨을 뿐 아니라 태종과 세종의 불교에 대한 그런 조언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분들의 예를 들면 조상이나 혹은 형제들, 자녀들이 그야말로 좋은 곳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는 그러한 불사를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오늘날의 벽제 화장터는 바로 세종시대의 대자사라는 사찰이었고, 그 사찰은 조선의 왕가의 안위를 비는 그러한 사찰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그 주지로서 대자사의 수암당 신미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함어당 득통의 그 훌륭한 학문적인 업적을 수암당 신미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또 연구를 하여서 수암당 신미는 모든 경전을 다시 집대성할 때 간경도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불경을 편찬하는 그러한 관청에서 최고 책임자로서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져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바로 전해지는 것도 바로 함어당 득통의 제자이신 수암당 신미의 역할이 컸던 것입니다. 수암당 신미는 마찬가지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시는 세종을 도와 우리의 의문 원리를 완전하게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28자로 만들어지는데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물론 유자 중에 정인지와 같은 또 훌륭한 학자가 있었고 또 신숙주와 같은 훌륭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문에 가장 밝았던 이순지와 같은 그러한 훌륭한 학자 및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이라는 우리 인류 사상의 가장 훌륭한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고승과 혹은 유학자에서 아주 훌륭하신 정인지와 같은 분들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이틀 전에 저 법주사의 복천암에 수암당 신미의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제자이신 학조스님의 부도와 나란히 있습니다. 자, 속가에서 풍수지리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속리산 법주사의 수암당 신미 부도탑이 최고의 명당자리라고 다 얘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저는 다시 한번 수암당 신미대사께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가 앞으로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할 후학들 혹은 동료들과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 수암당 신미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저희들을 돌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수암당 신미대사를 소개함에 있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제주 고관사에서 아미타 복장에 대한 얘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 복장 유물에는 수암당 신미 스님의 발문이 범어와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탐이 일자 공덕 그리고 헌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탐이 일자 공덕은 너가 게으르지 않으면 한 문장으로서 공덕을 이루리라. 이렇게 600년 전에 600년 후에 당신의 학문적인 그러한 학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어느 작은 한 소인을 소개를 해 놓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도 놀랄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러한 저서는 제가 책자를 사실 제대로 제가 준비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연구 성과와 조남은 꼭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범어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나오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강상원 선생님의 저서 혹은 여러 경전 이런 것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 교포 중에 저 스페인에 가서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이 범어에 대해서 열심히 또 연구하고 연구한 내용을 또 세상에 내놓은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정말 박수를 보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책자는 제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책자들은 이렇게 제가 준비해서 사실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자만큼 또 열심히 연구해서 내놓은 책자가 있습니다. 자, 그 책자의 제목은 실다막 개론 혹은
실다막 총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셔가지고 고오석이라는 분이 저 스페인에서 범어를 연구해서 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그분이 예를 들면 범어 천자문과 같은, 제가 범어의 체문을 연구하지 않으면 잘못된 범어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 그것을 또 열심히 연구하셔서 나름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현재 스페인에서 살고 계신 고우석 선생님이 범어 천자문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작품 역시 당연히 우리가 존경하여 갈채를 보낼 만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상원 선생님의 우리말 범어 사전과 혹은 고우석 선생님의 범어 천자문 혹은 실다막 개론, 이런 내용들을 비교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했던 그런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고 또는 참고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은사님을 소개하면서 여러 또 어원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신 비교 언어학적 어원 사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을 집필하신 또 강기룬 선생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자는 사실 조용원 선생님이 내놓으신 책자보다 훨씬 후대에 나온 책자입니다. 2003년도에 이 책이 초판이 되었으니까요. 강기룬 선생님이 노스트라카 어원여행이라는 노스트라토 어원여행이라는 책자가 1996년에 나왔으니까요. 한 20년 뒤에 나온 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역시 우리 은사님인 조용원 선생님의 그러한 내용을 많이 참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린 어원연구의 서적 중 조용원 선생님의 서적과 그리고 강기룬 선생님의 서적도 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원 서적은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권을 공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적의 아주 귀함과 귀하지 않음을 잘 분별하시고 자꾸 읽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서적으로는 우리 조용원 선생님과 강기룬 선생님의 이러한 책들을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제가 소암당 신미대사의 부두가 조성되어져 있는 복천암 얘기, 복천사 얘기도 또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학문은 제가 전 시간에도 강의 시간에 강조했지만 어느 한 부분만 보시면 안 됩니다. 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제가 조용원 선생님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분이 내놓으셨던 그 서적에 최소한도 처음에 내가 이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러한 책을 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서문 정도는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는데 어떤 자극제가 되거나 혹은 본보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조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저희 조용원 은사님은 사실 단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용원 은사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자, 저자 조용원 선생님은 1961년도 부산에서 출생하셨고요. 1987년 부산대학교 법대 법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 노스트라트 어원여행, 제가 소개해드리는 바로 이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늘에서 우리 선생님을 얼마나 기묘하게 찾으셨던지 2003년 3월 12일 날 그만 하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나이로는 사실 42, 셋에 아주 한참 연구하고 활동을 하셔야 할 나이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의 학문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것을 알아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국어 어원사전 조용원 선생님의 이 책은 원고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출판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선생님의 그 다른 저서에 편집을 맡으셨던 그 편집자께서 이 내용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셔 이 책을 그분이 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내용인즉 이 책은 2003년 봄에 출판 예정이었습니다. 출판을 의뢰한 어떤 출판사에서 출판이 지연되다가 결국 출판 불가, 출판 계약 취소가 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4일에 원고를 돌려받았습니다. 즉 조용원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3개월도 안 돼서 이 원고는 출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계약 파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 너무 안타까이 여기신 편집자께서 저자가 유고인 상황에서 편집에 관해서 문의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원학 관련 교수님들께 자문 및 서평을 구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또 그분의 원뜻이 폄하가 되거나 훼손이 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그냥 원고 그대로 책을 내기로 결심하였고 서둘러서 책을 내은 것이 바로 그분의 원고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한국어 어원 사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이 그렇게 어렵게 세상에 나온 책임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정말 제가 소개를 하지를 않으면 안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 나라의 어원을 연구하시면서 특히 우리 사람,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신체에 대한 명칭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어원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다른 어원들은 전부 소개를 해 놓으셨지만 인도 유럽어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하게 설명을 또 해 놓으신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선생님이 이 신체의 명칭을 정리해 놓으신 이러한 표에서 버머를 몇 자를 추가하여 표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한국어에서 혀라고 하는 것은 알타이어에서 똑같이 표기를 하는데 이 표현이 참 어렵습니다. 힐러 이렇게 발음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알타이어서 혀라는 내용이고요. 고아시아에서는 일렉스, 사실은 스펠링으로는 XILX 이렇게 스펠링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도 혀라는 뜻으로 고아시아에서 소위 얘기하는 길야가에서 그렇게 쓰여졌고요. 일본어에서는 혀를 시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혀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이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랄어에서는 KIELI 요렇게 키엘 요렇게 표현을 하였고 내용은 바로 혀와 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자, 인도 유럽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우스갯소리처럼 하였지만 혀 설자를 표기하면서 범어로 이렇게 써놓고 깐다, 허균이가 노가리 깐다, 허균이가 어떤 학론을 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혀설을 범어로는 깐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장들을 어원으로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초기적 그러한 인물이 바로 조용원 선생님이고 거기에 영향을 주신 것이 바로 노스트라카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옛날 그 수메르어나 혹은 저 티베터 이러한 고어를 연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원에 대한 이론을 내놓을 수가 있었고요. 바로 그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후손들이 다시 한번 더 한층 깊은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장으로는 예를 들면 허파는 알타이어에서는 XAPTA, 고아시아에서는 XAPAF 마찬가지로 어원이 닮아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도 유럽어에서는 허파를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허파를 바람과 같은 의미로 렁스라고 했습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자, 잠수를 하고 스킨스쿠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에 물속에서도 장시간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통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 산소통을 렁이라고 얘기합니다. 렁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공기, 허파 이러한 어원이 영어의 렁스하고도 또 연관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한국어로서 허파는 렁스 그리고 범어에서도 렁스, 바람 이러한 내용으로 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말과 같은 부분임을 여러분도 잘 알겠죠. 그리고 신체의 부위 중에 목은 알타이어에서도 에모 발음기호로 이응 발음이 나는 에모 발음기호와 즉 몽 이렇게 목과 비슷한 발음으로 나고요. 그리고 드라비더아에서도 바로 만나로 목과 비슷한 어원으로 생격 표현을 하였고요. 인도 유럽어에서도 바로 MONO 목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말 목과 비슷한 어원으로 이루어졌음을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통하죠. 염통하면 알타이어로 NIJAM AN 이렇게 해서 염통 심장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고아시아어에서는 NIF 염통 심장이라고 또 어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가슴이나 심장 이런 어원들을 설명할 때 비슷한 내용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인도 유럽어, 즉 버모에서는 제가 마음 심자를 심장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면서 하트야, 하트라고 했죠. 영어로는 하트, 하드, 하다야 이렇게 버모로 쓰여지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염통은 심장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조영원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신체 부위에서 조금 이 내용은 제가 방송을 하기 좀 부적절한 내용이라 할까 말까 하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성의 성기를 뭐지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근데 알타이어에서도 부티 혹은 우리가 하고는 뭐지, 구멍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아시어에서도 보디, 거기에 가까운 용어로 이렇게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일본어에서도 똑같이 FOTO 혹은 우라러에서도 드라비드어나 우라러에서도 POCU, 거의 우리가 여성 성기를 말하는 모지와 거의 같은 발음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을 표기해 놓고요. 그리고 머리, 대가리 그랬죠. 그랬을 때 제가 범어로 설명할 때 깜이라고 설명했고요. 대골이라고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깜, 즉 이 녀석은 장군 깜이야, 그러는 머리를 의미한다라고 했고요. 대골은 바로 골주머니라고 제가 소개를 하면서 범어로 바로 대골이 우리가 얘기하는 대가리 머리라고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아마 잘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알타이어에서도 머리를 바스, 대갈박 바스다 그러죠. 우리가 저기 전라도 사투리로 너 그렇게 행동하면 대골박 바스 뿌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스 뿌린다 이렇게 하죠. 그때 대골박 바스다의 바스, 이것이 바로 또 머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일본어에서도 시작하다, 기원하다 이러한 용어로 또 이렇게 HAZIME 이렇게 ME 해가지고 발음되어지는 어원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 유럽어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나오는 인도 용어에서 깜, 머리, 대골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을 제가 우리 선생님이 벌써 몇십 년 전에 연구해놓은 자료에서 이런 내용들을 또 발췌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표에서 제가 이제 표로 보조 화면을 올려놓을 테니까 나머지 문장들은 또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서 칸을 잘 메워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께 한번 숙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로 아가리, 우리는 아가리를 입이라 하죠. 그때 아가리는 알타이어로 아가 이렇게 하고 열다 입이라 하고요. 아비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아시어에서도 거의 같은 발음으로 아가라고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나 해서 구멍이라고 아가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라비다어로는 안가 해서 입을 벌리다라는 어원과 비슷하고요. 아가의 강어귀의 어귀, 이것은 바로 우라로에서 같은 어원으로 쓰여졌던 것이 이렇게 변천하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허균이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 참 우습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입술순
바로 입술을 소개하였으며 아가리가 바로 입과 입술과 연결되어 있으며 입술수는 우스다, 범어로 우스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우리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그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그 저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렇게 문장도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문장에서는 그러면은 또 어떠한 유사성 있는 어원이 있었느냐?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몇 가지 간단한 단어들만 한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알타이어, 예를 들면 고아시아어, 일본어, 그 다음에 드라비다 혹은 우리 산스크리트 잉글리시의 그런 인도 유럽어 이런 것들을 또 전부 다가 소개를 한번 해 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 보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가꾸다 하지요. 이때 가꾸다는 보살피다, 돌보다라는 어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 가꾸다는 가스, 가꾸, 가스구 이렇게 지키다, 돌보다라는 내용으로 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은 조선의 구어를 연구하신 갓고다라고 표현한 조선 어원을 연구하신 유창돈 선생님이 저서에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고요. 또 참고적으로 드라비다어, 특히 칸나다어에는 가드, 가꾸다, 까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혹은 게야드, 까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가꾸다는 또 지키다, 감시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구하다, 돌보다라는 그런 용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 돌보다는 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돌보다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돌보다, 간호하다, 손질하다, 보살피다 이렇게 쓰여지는 어원으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돌보는 사람으로 또 발전되면서는 어떻게 어원이 발전되냐면 KAPATU 그래서 카파두 이렇게 쓰여지면서 지키다, 살피다, 돌보다 하는 용어로 쓰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꾸다를 하나 설명을 하려면요, 여러 가지 어원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같은 어원군에서 출발했지만 조금 또 달라진 어원들도 있죠. 그런데 그 어원까지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적 제한을 받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가두다, 즉 감옥, 감악 이렇게 하죠. 지방마다 사투리로 가도다, 감악, 감옥 이렇게 쓰여지는 가두다는 조선 우리 말로서는 가두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즉 옥에 가두아, 가도혀다 이렇게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유창돈 선생님께서 가도혀다, 가두다, 감옥에 가도아 이렇게 표현하는 소개가 있었고요. 알타이어 중에서는 만주 퉁구스 어군에 속하는 어원키어로 같다, 가두다, 가투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제가 잠깐 만주 퉁구스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만주 퉁구스어가 얼마나 차지한다라고 소개했죠. 전 시간에 강의했죠. 우리 어원의 기본적인 어원 3,000자 중에서 약 1,005자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만주 퉁구스 어군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리 말이죠. 그대로 만주 퉁구스어는 그대로 우리말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어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주 퉁구스 어원 외에 또 그 어원을 설명했던 것이 여러 내용이 있는데, 특히 티르크 어군에서 QADA, VALA 해서 보관하다, 보존하다, 이렇게 또 투르크 어군으로 설명을 하고, 또 투르크 어군 중에서 야쿠트어에서는 XATA 해서 강하게 하다, 구속하다, 제압하다, 이런 의미로 어원이 발전된 것도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가도다, 가도다는 감옥, 산스크리어 잉글리시 딕셔너리에서는 가도다, 감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어원과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두 문장을 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시간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소개를 좀 해드려도 괜찮을런지요. 제가 오늘은 강의를 조금 좀 단락으로 좀 잘라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또 해달라고 막 또 요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 다른 소리에 우스갯소리 잡소리는 그냥 빼고 어원만 쭉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원을 또 쭉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또 좀 그렇지요. 그렇지만 오늘은 또 그분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제가 어원만 또 좀 몇 가지를 쭉 한번 또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를 하면서 내용을 많이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자, 무당은 무르단이라고 했죠. 이 무당은 제정일치 시대의 최고의 권력가였죠. 자, 이러한 무당에 대한 얘기는 카자흐스탄어,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 이렇게 설명된 책들 중에서도 무당이 무르단에서 왔지 않느냐 이렇게 또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예를 들면 굽타 문자에서도 무르단이라 했고, 그리고 단군의 나라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어 혹은 중앙아시아에서도 무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바로 여러 어군에서도 같이 공통으로 쓰이는 어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제사장들이 단을 쌓고 열심히 또 제례를 올리는 그러한 제단을 단이라고 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단이라고 했고요. 단은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에 제가 468페이지나 475페이지 보시면 단정하게 하다, 단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네 점심 먹고 나서 우리 할 일이 정말 빡시게 어려우니까 네 준비 단디해서 나와라, 이렇게 설명할 때의 그 단디하다가 바로 또 저 만주 퉁구스어에도, 알타이어에도, 그리고 일본어에도, 그리고 또 우리 인도 유러피언에도, 그 다음에 드라비다어에도 전부 다 이런 글자들이 소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런 어원들을 공통적으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체 글자 중에서 물론 백분율로 따지는 것은 크게 아주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학문적으로 논문을 제출하거나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백분율로 나누어서 어떤 상관성을 몇 퍼센트 하니까 이러한 어원이 많이 차지하고 이러한 어원은 덜 차지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삼천자의 성에 몇 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강의를 또 반복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런 어원들이 결코 인도 유러피언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결국 만주 퉁구스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결코
드라비다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학문의 폭을 넓게 보시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우리 어원이 삼천자는 사실상 거의 밀접하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범어 제가 소개할 때 밀접하다를 밀이라고 했고, 이러한 것은 동국정원이나 범어사전에도 밀접할 밀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러한 경전에서 나오는 용어는 대일 경자륜 부문에 이러한 체문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주 퉁구스어도 밀접하고요. 티르코도 밀접하고요. 카자흐어도 밀접하고 모든 어원이 모두 밀접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강의 전 강의나 이번 강의 때도 잠깐 설명했지만 제가 그 속리산 법주사의 복천함에 다녀온 얘기를 하면서 그때 수암당을 얘기했고 함어당을 얘기했습니다. 또 이러한 수암당과 함어당이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된 동기가 되신 분이 바로 샤카무니라고 전에 설명을 드렸죠. 샤카무니는 산스크리트 잉글리시 딕셔너리 509쪽에 바로 샤카무니는 다누라자라고 설명이 되었다라고 하였고요. 그 다누라자의 라자가 바로 왕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 다누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의미, 광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빛나는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누는 광명, 발달한 뜻이고요. 라자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빛의 왕, 즉 환국의 후손, 그 다음에 배달국의 후손, 조선국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는 펀하다, 밝다, 밝을 환입니다. 그리고 배달은 밝다의 배달입니다. 밝은 나라 배달국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조선, 비추다, 비디오의 빛을 얘기하고 바이로차나 빛을 얘기하는 조선, 아침의 나라 조선입니다. 빛의 나라 조선입니다. 빛이라는 공통을 갖고 있고, 마찬가지로 샤카무니는 다누라자, 광명과 관계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요. 또 샤카무니 이전에 부처님이 연등 부처님이고, 또 그 다음에 부처님이 호명보살이라고 하였습니다. 연등도 마찬가지로 빛의 화신이고요. 호명보살도 마찬가지로 빛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빛 혹은 강의에 자주 언급하는 빛이나 바람이나 흙이나 혹은 불이나 물, 광물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런 강의를 드릴 때 중간중간에 그런 원리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 또 훈민정음이라고 또 소개도 했죠. 약간은 이게 그 전개하는 내용이 좀 엉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다 집약해서 올라가 보면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어원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신 훈민정음 세종 이도의 공이 그야말로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빛이 되었나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일부를 좀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께 이어서 또 강의를 할까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드린 말씀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그 내용은 바로 우리의 어원은, 결국 우리의 말과 어원은 세계 모든 언어와 문자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다른 어떤 말을 비유하여 강조하여도
그 말 속에는 바로 우리말이 세계 언어의 종주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선생님들을 또 제가 직접 소개하고 또 여러분께 그 분들이 지으신 저서를 소개하고 하여 제 마음이 또한 뿌듯합니다. 제가 이렇게 뿌듯하게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러한 어원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공부를 하시면서 뿌듯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다시 또 일단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제가 강상원 선생님과 제가 학론으로 내놓은 범어에 대한 비교 강의에 대해서 여러 선생님들이 저한테 아이고 그래도 은사님인데 너무 하셨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 25,000자라는데 그거 다 비교해 줘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는 이러한 내용들을 강상원 선생님 내용과 우리말 범어사전과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제가 공부하는 방식의 천축 실담어 문자라든지 이러한 저의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외람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바른 공부를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25,000자를 다 한번 소개해보라 하는 그런 분들의 바람을 제가 조금이나마 한번 보답하거나 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강상원 박사와 범어에 대해서 강의를 또 이어나가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강의를 제가 쭉 어원에 대한 강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반복해서 보시고 제가 참고 자료 화면에 올려놓은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한두 번은 직접 필기로 써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허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